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CES 2025에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랑 AMD, 인텔 이렇게 세 가지 발표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약간 늦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CES 발표 내용 대부분이 거의 AI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큰 와우 포인트는 여기였죠. 이제 RTX 4090이 1599달러였는데 RTX 5070이 549달러면서도 4090이랑 똑같은 성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환호를 하다가 이제 잠깐 지나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RTX 40 시리즈 발표했었을 때 기억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 이거 이제 DLSS 플러스 RT로 성능 비교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제가 예전에 RTX 40 시리즈 나왔을 때도 엔비디아는 앞으로 DLSS 성능을 그래픽카드 성능의 척도로 삼을 거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RTX 50 시리즈를 보면서 그 생각이 확신이 됐고요. 아마 시장 1등인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방향을 잡았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기업 입장에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GPU 깡 성능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모호한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무조건 앞으로는 DLSS 성능으로 그래픽카드 성능 측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DLSS 플러스 레이트레이싱이 없는 게임들도 발표 자료에다가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신형칩의 깡 성능이 이만큼 올랐다라고 유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신작 게임들은 아마도 DLSS를 웬만하면 거의 다 지원하도록 만들어질 거니까 그게 아닌 게임들은 아마 앞으로는 아재들 위주로 하는 그런 구닥다리 게임 정도로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한 10년 안쪽으로 DLSS가 없는 게임은 발표 자료에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스타크래프트나 롤 수준으로 히트를 친 게임들은 DLSS가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플레이를 하겠지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거의 DLSS를 지원하고 출시가 될 거라서 그런 게임들 중에서 메가히트 작품이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와도요, DLSS까지 포함한 성능 비교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RTX 5070이 RTX 4090이랑 동급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번 RTX 50 시리즈랑 같이 나온 게 DLSS4인데요. 여기 들어간 프레임 생성 기술이 기존보다 또 2배를 더 증가를 시켰어요. 기존에는 렌더링 프레임 한 장당 AI로 추가 프레임을 한 장만 더 만들어가지고 2배로 프레임을 늘린 프레임 제너레이션이었는데 이번 DLSS4에서는요 렌더링 프레임 한 장당 AI가 추가 프레임을 3장을 만들어가지고 프레임을 4배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RTX 5070 성능이 RTX 4090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은 나중에는 프레임 생성을 100장도 만들 것 같은데요? 야, 회사 입장에서는 안 될 거 없잖아요. 정말 진짜 엔비디아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 주식 샀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왜 성능 측정이 모호하냐고 제가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보통 프레임을 숫자로 측정하는 방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공정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업스케일링이랑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들어간 화면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면은 프레임 숫자에 더해서요, 화질이 얼마나 좋냐, 이 부분까지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AI로 만든 화면을 봐도요, 누구는 화질 별로다라고 할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인데 이런 화질에 대한 벤치마크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3D 마크에서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렌더링에서 만든 화면이랑 AI가 생성한 화면 간의 일치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해가지고요, 일치율도 GPU 성능의 기준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치율이라는 게 화질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일치율이 한 99% 이상의 프레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GPU 성능이 좋은 거고, 낮으면은 성능이 후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구린 화질로 FPS만 엄청 높게 만들어서 성능 좋다고 광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벤치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여기다가 프레임 지연 시간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장 궁금했던 RTX 50 시리즈 가격은 5090이 1999달러, 5080이 999달러, 5070 Ti가 749달러, 5070이 549달러인데요.
5090 가격이 5080의 딱 2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뭐 5070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좀 많이 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MD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AMD는 이번 CES에서 그래픽카드를 발표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마 엔비디아에서 가격을 얼마로 내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CES에서는 라이젠 9 9950X3D랑 9900X3D 이렇게 CPU만 보여줬어요. 이게 내부에 CPU 다이가 2개가 있는 CPU다 보니까 이번에는 3D V캐시가 2개 다이 모두 다 적용이 될 거라는 루머가 꽤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렇진 않았고 기존이랑 똑같이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총 16코어 32스레드에 최고 부스트 클럭은 5.7GHz까지고요. 그리고 3D V캐시를 포함한 총 캐시 용량은 144MB로 전작인 7950X3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임 성능은 8%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인텔 코어 울트라 285K보다는 평균 20% 높았다고 하죠. 그런데 게임 성능보다는 3D 렌더링이나 영상 편집 같은 영역에서 전작보다 성능 향상이 더 컸는데요. 7950X3D보다는 13% 정도 더 높았고 인텔 코어 울트라 285K보다는 10%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285K가 게임 성능은 좀 낮았어도 멀티코어 성능이 꽤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10% 더 높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CPU라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전작보다는 TDP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전력도 그만큼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9950X3D는 170W가 됐고요. 그리고 9900X3D는 120W로 전작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출시는 3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MD는 노트북 CPU 쪽 신제품에 대해서 강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라이젠 AI Max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지만 성능이 기존의 노트북과는 정말 많이 다른 수준으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장 그래픽 코어가 정말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표 자료에서 공개한 그 성능 차이를 보면은 인텔 루나레이크 288V랑 비교를 해서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CPU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내장 그래픽의 성능 차이로 추측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루나레이크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AMD 자료에 나온 288V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그 인텔 아크 140V라는 내장 그래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장 그래픽 치고는 성능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버워치가 프리셋 중간으로 했을 때 한 평균 110프레임 정도 그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그거보다 뭐 타임스파이랑 파이어스트라이크가 한 1.5배 더 좋게 측정이 됐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RTX 3050 보다는 좀 못해도 뭐 그 근처 어딘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마 데스크탑용 APU에도 좀 비슷하게 달려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발표 자체는 안 했다고 해도 관련된 루머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하잖아요. 일단 그래픽카드 네이밍 룰을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변경한다는 게 거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RX 9070XT랑 그리고 9070인 것 같아요. 기존 네이밍이었으면은 RX 9700XT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RTX 5070처럼 바꾼다고 해가지고 RX 9070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은 뭐 말이 많긴 하던데 3D마크 점수나 뭐 루머로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나오면은 저도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뭐 다 좋은 말로 써있긴 한데요.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감흥이 없고 그냥 전작인 RX 7000 시리즈는 5nm 제조 공정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신제품 RX 9000번대 시리즈는 4nm 제조 공정이라고 돼 있던 부분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뭐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써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인데요. 인텔이 최근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트북용 CPU 신제품은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판매 중인 거는 코어 울트라 200V 시리즈 노트북들인데요. 이번에 코어 울트라 200H랑 HX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건 200HX 시리즈였어요. CPU 코어가 총 24개라고 하는데요. 예상으로는 뭐 P코어 8개, E코어 1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TDP는 55W라고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랑 비교를 해도 전성비가 더 좋다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퀄컴이 본격적으로 PC CPU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인텔이랑 AMD 두 회사가
X86 진영을 지키려고 얼마 전에 동맹 비슷한 거를 맺었었어요. 뭐 그만큼 퀄컴이 지금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발표 자료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CPU를 엄청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전성비가 좋다, 퀄컴 CPU 쓸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시네벤치 2024 멀티코어 테스트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50W 파워를 쓰는 상황에서 퀄컴보다 50%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퀄컴 CPU는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타점 하나만 찍어놨다는 게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은 더 저전력으로 가면은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암코어가 더 저전력에서 성능이 좋은 편인데, 암코어 기반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터리 타임이 중요한 노트북의 특성상 50W 이하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MD는 퀄컴보다 성능 차이가 약간 더 줄기는 했는데요. 라이젠 AI 9 HX375라는 CPU랑 비교를 하면은 25%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AMD 랩탑 쪽 CPU 라인업은 도대체 네이밍이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기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근데 성능 기준으로 전력을 보면요, 47W로 또 아까랑 약간 다른 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인텔 CPU의 가장 유리한 전력 수준이 47W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50W 아니면 55W로 갈수록 성능 차이가 적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역전이 되나? 이렇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퀄컴도 CES에서 발표를 했으면 뭔가 또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퀄컴은 이미 작년에 스냅드래곤 서밋 2024에서 좀 많은 신제품들을 발표해서인지 CES에서는 막 크게 막 힘줘서 뭘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러다가 DLSS 100까지 나오겠는